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는 그 영재학교 입시 설명회고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진행할 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1월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의 커리큘럼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CMS 수학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시리우스 과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현장에 계신 분들 먼저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질문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CMS 수학에 대해서 CMS 김정현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 CMS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2학년들 대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전반하고 기본 이론반을 모집하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이 뭐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올해 6월 달부터, 늦게 한 친구들은 이제 11월 달에 KMO 2차 끝나고 내신 대비까지 하고 와서 이제 막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고 대비 생각이 아직 없었다가 이 시점이 되면 내신이 잘 나왔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친구들까지 있어서 그런 친구들까지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그 자료집에 보시면 다 보이시기는 할 건데 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저희들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교재들 적중 문제들 해가지고 좀 실어놨던 거라서 요거는 제가 다 프린트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아 선생님들이 제일 그래도 관심 있게 했던 파그나노에 관한 문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한 7년 동안 나올 거다라고 애들한테 엄청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냥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사각 반사각 나와갖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학 문제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물리 문제가 나왔는데요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밑에 이제 삼각형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항상 연습을 시켰던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영재학교 통합형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게 저희들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어머님들이 보시고 이게 기출 문제 같고 저게 교재 문제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꼼꼼하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1년 동안 과목별로 약 1000문제에서 1200문제 사이의 문제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정말로 생뚱맞게 처음 보는 문제라는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합격하는 친구와 떨어지는 친구의 차이는 둘 다 동시에 선생님 이거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풀었니? 그럼 아니요. 이러면 이제 거의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친구들의 그날 컨디션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본인이 주력하는 과목의 문제가 뭐 봤던 게 나와주느냐에 대한 차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오히려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입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1월 달부터는 1월 6일, 7일 해갖고 수학반은 개강을 합니다. 이게 이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과학반하고 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게 교재 구성 특성상 저희가 조금 늦게 개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반 같은 경우는 이제 S12, SG12, G12 이렇게 해갖고 좀 6반 정도 레벨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1회차 성적을 가지고 이제 반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도 상위 10% 정도 안에 들어온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서울이나 경기권은 거의 뭐 100%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0% 이내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경기, 한국, 대전, 대구 정도는 충분히 응시가 가능한 그런 친구들이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늘상 고민인 게 여기 이제 G12에 배정되는 친구들인 건데 G12에 배정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정말 말 그대로 0%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건데 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 이게 성적 변화가 가장 많냐 하면 지금 이 시기인 겨울방학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이제 한 친구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갖고 선생님 이거를 시켜야 되나요?인데 애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할 거거든요. 그냥 앉혀놓고선 네가 이런 거는 이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하기 싫으면 선생님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막 해주는데 아이들한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갈구기 시작하죠. 네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요것도 안 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보는데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거는 저렇게 바꾸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스케줄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10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습이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또 그냥 내버려 두면 오전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오전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는 실전반 얘기였고 여기는 기본 이론반인데 이제 이렇게 세 단계 아래 처음으로 영재학교 대비를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이? 뭐지? 어, 그래서 PG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계속 이제 이론 수업을 나가는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6주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월반 같은 경우는 7주가량 해가지고 끝났고 지금 11월반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기간이 포함돼 있었는데 빼니까 5주 만에 진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니들이 천재인가 봐 그래줬던데 씩 웃으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거, 아이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1월 달에 이제 모집이 되는 친구들 보고 같이 진행을 하면 아마도 1월 달 중순, 2월 중순 중에는 끝날 거고 그때부터는 실전반 아이들 풀었던 이제 그 문제 같이 풀어서 3월 달에 실전반 합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반배정고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실전반 같은 경우는 영지학교 종합모의고사 1회차 시험에 응시를 하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반배정을 받을 거고요. PG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수상화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봤을 때 아이가 얼마만큼 배운 거를 소화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수상화를 보시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2차 함수 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2차 함수라는 거는 그 중등 과정에도 제일 어렵다,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행이 필요 없는 문제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만만하신 부분들이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 내놓고 중등 심화입니다 하기 가장 좋은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중등 심화 고난도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로 대수 파트, 기하 파트, 조합 파트 내가 그러니까 따로 해가지고 10문제 정도 낼 거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수상화가 뭐 한 56점, 중등 심화가 44점 그러면 합격 커트라인은 제가 항상 50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는 28점 맞았는데 여기는 뭐 14점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등 심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학교 내신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냈는데 애들은 되게 어려운데요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 문제가 뒤에 있기도 해서 사실은 좀 시간이 모자른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여기를 더 잘 보는 친구들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그래서 여기서 한 40점 정도 나오면 그냥 저희들 느낌에서 잘하네라는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점수가 막 30점대, 20점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일단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안 될래나 봅니다, 선생님 그러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아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시험지에서 보이면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말씀을 다 드려요. 1번은 맞았는데 2번은 왜 틀렸고 3번은 왜 틀렸고 4번은 어머니 백지더라고요. 이래가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풀지만 영재학교 대비 입학고사래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었던 임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막 계산이 꼬여가지고 빨리 풀어야지 하다가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갖고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진행을 하면 대부분 친구들은 그래도 정말 해볼만 하다 정도 되는데 걔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지 않을 텐데 이제 뭐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의 시험을 봤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그 뒤로 오면 나는 안 할래요 막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데리고 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될 거냐인 건데 뭐 계속 설명드린 거기는 하지만 연간 커리큘럼은 이제 12월 말까지 해갖고 한 텀이 끝났을 거고 1월 달, 2월 달 겨울방학 특강 기간 중에 아이들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갖고 진행을 합니다. 이 문제 유형을 테마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회차별 수업을 하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회 수업부터 보통 8회 수업까지 하는데 그러면 요 1회에 한 8에서 10문제 정도가 들어가고 이 10문제가 테마가 다 다른 유형을 쭉 깔아놓고 쭉 여태까지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열심히 풀어봐 그래놓고 쭉 시키거든요. 근데 3월 달에 가면 요거를 유형별로 다 묶어줍니다. 제가 이제 기하 수업을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기하를 예로 들어드리면 닮음에 관한 문제가 1회 전체,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문제가 2회 전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차별로 아이들한테 테마별로 어떻게 적응 좀 해라 그러고서 이제 해는 구간이 3월 달, 4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복귀를 하면 이미 이제 4월 달에 어머님들하고 아이들 성적표 쫙 그때까지 봤던 모든 모의고사 성적표 깔아놓고 어머니 얘는 이래갖고 이러니까 어느 학교를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5월 달부터 대부분 학교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표는 이제 실전반하고 이론반하고가 차이가 살짝 나는 게 실전반은 여기 창의 수학이 두 개가 있고 이론반 같은 경우는 그냥 기하가 세 타임, 대수가 세 타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만 있는데 여기 있는 창의 수학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창의 수학 문제가 일단은 영재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대로 전체 메인 테마가 하나 있으면 1번 문제 이거, 2번 문제 이거, 3번 문제 이거 해갖고 가지 문제로 해갖고 크게 한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진행을 하는 게 실전반 수업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실전반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문제 풀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풀면 돼 이러는 느낌으로 본인들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사실은 기본 이론반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수학은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이론 수업만 쭉 해주다가 풀어봐 그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던져주면 내가 배운 이론으로 풀 수 있는 게 없는 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잘 봐. 그러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이해는 하는데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러면 선생님이 풀 때는 알겠거든. 근데 집에 와서 풀라 그러면 모르겠어. 그러면서 본인과 선생님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인데 야, 니네도 나만큼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어. 잘 들어봐. 선생님은 니네 1회차 수업을 해주려고 한 번 내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약 4번 반에 들어가고 수업을 하거든. 그럼 난 한 번 예습하고 4번 복습하는 거잖아. 그래서 애들이 오 그러더라고요. 니네도 모든 과목을 한 번 예습하고 4번 복습을 해. 그러면 선생님만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애들이 이거 괴리감을 이게 커버를 못 해주면 공부를 못 하겠다라고 해버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아 그러니까 나는 못할 수밖에 없나 봐 또 이렇게 가는 놈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비교는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거를 내가 어떻게 꺼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얘기를 7월 달에 시작하면서 한 3번 했고 9월 달에 시작하면서도 한 3번 하고 11월 반에 시작할 때도 또 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모든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오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겨울방학 오전 시간표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아마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같이 한 분씩은 계실 거고 저희가 이제 시리우스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 독서실 크기상 수학은 저 CMS 건물에서 과학은 여기 시리우스 건물에서 이제 각각 자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 한 분씩 계시면 뭐 어떤 선생님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선생님의 과목에 관한 질문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전 10시에 와라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좀 멀다 보니까 제가 10시에 감독을 올라 그러면 저는 7시 반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너 몇 시에 일어났는데 9시에요. 학원 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야. 아니요. 그 사이에 또 게임을 했어. 네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못하게 하고 아니면 대부분이 오전에 자야 되잖아요. 선생님 방학인데 늦잠 좀 자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안 되니까 와. 그래 놓으면 대부분 다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해갖고 2시간 동안 여기 있는 특강에 대한 예습을 기준으로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전날 못했던 복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 이렇게 해갖고 2타임 진행이 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규 같은 경우는 미리 예습도 해오라 그러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라 그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첨삭용 교재 자체를 아예 푹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풀게 하는데 여기 특강 같은 경우는 그냥 와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습도 이 시간에 시키고 복습까지 이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해서 끝낼 예정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게 더 좋다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 부분이 그래서 머리에 더 많이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80분짜리 2타임을 했었는데 2시간짜리 해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서 열심히 뭔가를 써놨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반과 기본 이론반에 보시면 전부 다 비슷한데 어디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여기 조합 부분이 사실은 자꾸 넘어가. 조합 부분이 사실 차이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조합 부분 보시면 뭐 관찰도 있고 최대 최소 구하기 있고 관점에서 보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순열 조합, 중복 조합 구분해 갖고 내가 풀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를 보고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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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써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 개념이고 조건 조작 및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것들이 기본이 돼야지 조합적인 조건 조작 여기가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서울 과거나 경기 과거에서 조합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이거든요. 애들은 다 대수 문제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고 이거 조합인데 그러고 선생님들 쓱쓱쓱쓱 푸세요. 그러면 그 눈을 갖춰줄 수 있는 부분들인 거냐 없느냐가 조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창의 기아 발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요 위에 있는 입체도형의 구조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다니면서만 입체도형을 배우거든요.
그러고 고등학교 가갖고는 이제 기하 벡터 시간이 돼야지 입체 도형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살짝 중학교 때도 이게 등한시하는 부분이 입체 도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입체 도형이 나오는 부분이 가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입체 도형은 일단 모르겠는데요부터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 있는 평면도형 논증기하라는 게 이제 평면도형 얘기인데 평면도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발상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수 같은 경우가 뭔가 제가 열심히 써놓기는 했지만 대수 문제 틀리는 애들의 대부분은 문제를 잘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열심히 부정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냈는데 선생님 답이 8개나 나오는데 이상해요 그러는데 나는 답 하나 나오는데 대수 선생님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리고 문제 다시 읽어봐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정수 ABC에서였는데 팔자가 바뀌었대요. 자연수 ABC로. 이게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영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뜨문뜨문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영재와 제가 생각하는 영재가 어디만큼 차이가 있냐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영재는 거의 그 에디슨이나 뉴턴급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굉장히 깊게 탐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지조차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그런 애들은 그 천재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뭐 1년에 몇백 명씩 있는데 그런 애들 보기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영재 학교에 갈 만한 영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충 그냥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설마라는 그 느낌의 아이들이 영재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쭉 써놓은 거를 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영재인데 저걸 혼자 못하네? 라는 느낌이 드시면 돼요. 어떤 아이들도 이거를 혼자서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1번에 여기다 풀고 2번에 여기다 풀고 3번에 여기다 풀어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굉장히 풀이가 길거든요. 이건 두 개는 다 맞아갖고 여기는 안 해도 되는 백지인데 얘를 여기다 풀기 위해서 여기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글씨도 못 쓰는데 써갖고 놨더라고요. 이렇죠. 야 이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랬더니 오 그러는 아이들이 영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내용에서 챙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인 건데 잘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제가 써놨습니다. 너 왜 맨날 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 하니 그 쉬는 시간에 공 차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열심히 공 차고 댕길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저같이 생겼거든요. 미안해라. 근데 쉬는 시간마다 나가갖고 공 차고 댕기느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고 하고 나서 또 졸고 그러길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줄넘기 하고요. 너는 내가 엄마한테 12시에 집에 가라고 해줄게. 집에 가갖고 줄넘기 200개씩 하고 300개씩 하고 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왜 저렇게 많이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해서 요게 저희 아이들 이제 9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아이들 저렇게 생활기록부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뿐만 아니고 뒤에 독서 기록 뭐 거기까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적표 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에 대한 거 나가는데 생각보다 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간 과제표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숙제를 제대로 해갖고 오는지 그래서 어머님들 보실 때는 이제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예습을 한다고 했는데 기하는 좀 풀었는데 조합하고 대수는 백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머님 눈에는 백지인데 저희들 눈에는 굉장히 훌륭한 예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저희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도 그냥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만 해갖고 하는데 정말로 기하를 잘하는 친구들은 기하가 끼적끼적 해갖고 그래서 선생님 한 문제 답이 나왔어요. 뭐 이러는 수준까지 나오는 회차도 있고 어떤 회차는 대충 푸는데 답이 나와가지고 신나서 풀다 보니까
조합 예습은 다 했는데 기하랑 대수는 하나도 못했어요.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잘해왔는지에 대한 것과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가 뭐 위클리 테스트, 라이브 테스트,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 뭐 이렇게 해갖고 매주 시험을 봅니다라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성취도가 안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요 토요 클리닉을 진행을 했었고, 이것도 제가 그냥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앉아갖고 그냥 4시간 중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문제 풀어봐 그래놓고, 야 이거는 틀렸는데 이게 힌트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해봐 그러고 보내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12문제 푸는데 120분씩 걸리더라고요. 풀어와서 검사 받고 힌트 받고 다시 풀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60분 안에 이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름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자랑하는 건데, 클리닉 나왔던 애들은 전부 다 반이 올라갔습니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오 맞네요 그러시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뭘 클리닉을 해줘서 이게 반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얘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4시간은 공부를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부터 찍었던 게 밴드로, 이렇게 네이버 밴드로 수업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한 보름 정도 가면 이렇게 흐려지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보름 전에 다 보고 모르는 것들 다 이렇게 집에 가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워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합 모의고사는 아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죄송한데 잘못 넣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9월 달에 설명회 할 때 했던 건데, 뭐 어쨌든 똑같은 부분들이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입학고사로 보는 시험이 1회고, 그다음에 2회 같은 경우인데, 이 2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리우스하고 지금 프라이빗 노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과학 부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됐습니다인 거고, 시험은 CMS에 와서 보셔도 되고 여기 시리우스에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방학 기간도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오전 10시 자습인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 하나 그래도 좀 들어가 있을 거라서, 뭐 지금 1학년 친구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수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자기소개서를 뭘 써야 되는지 감 자체를 못 잡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빼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수학 자소서 주제 탐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이렇게 방을 3개를 만들어서 기하방, 대수방, 조합방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실 거고, 자, 본인이 일단 쓰고 싶은 자소서 과목에 들어가고 뭔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 주까지 초안을 잡아오라고 한 다음에, 그럼 기하방에는 기하 선생님들 전부, 뭐 조합방에는 조합 선생님들 전부 들어가셔갖고 아이들이 잡아온 게 맞는 건지 이 주제로 써도 되는 건지 요거 해준 다음에, 그 초안 완성까지는 한 2, 3주 더 있다가 이제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되면 2월 말에 첨삭해가지고 아이들이 일단은 목표는 2월 말까지 방학이 끝날 때까지 해서 자소서를 완성해 놓는 거이기는 한데, 이게 영재고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해마다 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보시면 해마다 자소서 양식이 정말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글자 수가 늘어나도 힘든 게, 올해는 500자였어. 그래갖고 그거 500자에 맞춰갖고 딱 글자 수를 맞춰놨는데, 내년에는 600자를 써오라는데 그럼 100자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종 완성을 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이건 애들한테 할 얘기긴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뭐를 써주셨는지를 보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서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영재학교 추천서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쓸 수 있으면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보시고 뭐, 그런데 독서 같은 기록도 보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저희 양식에 맞춰 갖고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400자에서 800자 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800자 정도 네가 쓰고 싶은 얘기들 다 써갖고 오면 내가 줄여줄게. 제발 네가 줄이지 말고 써갖고 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뭐 2학년들 친구 이제 거의 2학년 끝나가는 무렵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부터 해갖고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작년 이맘때부터 했어도 떨어지는 친구들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1월 달에도 기본 이론반을 모집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모아놓으면 또 두세 놈씩은 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해갖고 되겠어라는 굉장히 편한 마음을 가지고도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 생각보다 영재고 떨어지고 나면 타격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과거는 가야겠는데요 라고 해갖고 갑자기 그때부터 불 붙어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올해도 이제 지금 막 수시 발표 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3일 전에 만들어 갖고 지금 그 문자 받은 거를 못 넣어놓기는 했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가락으로 붙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거의 해마다 받는데 올해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영재학교 제 기준에서는 안 가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안 가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특히 뭐 안동과학대 이런 데 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저희 아이들이 이 공부를 지금 시켜놔야지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하나와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공부를 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갖고 어느 순간 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 한 15년째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이제 해볼까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꼭 시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제 과학 부원장님 다시 나오셔가지고 과학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리우스 과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으면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다가 올해 설명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올해 당장 합격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소개해 드리지를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시리우스랑 과거에는 시리우스랑 프라이빗 노트랑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시리우스 CMS 프라이빗 노트가 함께 진행을 하는 모의고사일 텐데 그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썼던 답안이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첨삭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고에 이번에 합격했던 친구고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수학을 좀 어려워했어요. 과학 점수는 높은데 수학을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점 비준을 보면 이게 과학 총점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에서 점수가 더 잘 나와서 합격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과학 답안을 작성할 때 보시면 여기 보면 거의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답안을 작성할 때 되게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썼던 친구긴 해요.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기억나는 일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과학고 시험을 보고 나서 올 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왔어요. 자기가 시험을 너무 못 본 것 같다. 자기는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시험이 끝나면 3단계 캠프라고 해서 그 전형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3단계 캠프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떤 물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를 해봤대요. 근데 4명 정도 친구가 답이 A라고 하고
본인은 B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만 틀렸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복기를 하면서 이제 정답을 분석해 보니까 답은 B였어요. 혼자만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만 맞았다는 걸 잘 모르는 상태로 울먹이면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또 학부모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학생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너가 잘했는지를 설명해 줘서 캠프까지 진행을 하고 캠프 이후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머리 돌아가는 게 좋긴 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제 그 물리를 배우다 보면 자기장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같은 게 전자기파라는 걸 이용해서 통신하는데 알루미늄 호일 같은 데다 감싸두게 되면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뭐 주제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그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지 않겠다. 자기는 학원에서 성적 날아오는 날 어머니 핸드폰을 냄비 속에다 넣어놓겠다라고 했던 친구였어요. 어디까지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냄비에 알루미늄 호일에 갑자기 감싸 놓으면 자기가 의심을 받겠지만 냄비 속에 넣어놓으면 어머니가 실수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답안 작성에 꼼꼼함이 있고 그런 이제 가끔씩 특이한 생각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라 합격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물리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했어요. 생지는 잘했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해서 생물 선생님이 되게 칭찬하고 했던 친구인데 물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했어요. 실제로 점수도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본인이 진짜로 그 방식대로 복습도 하고 철저히 따라오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보면 딱 잘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썼는데 점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었으나 나중에는 이제 점수가 더 올라서 합격할 수 있었던 친구고요. 결국에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울과학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물리, 수학 이런 것들을 다 잘하는 친구들 아니냐. 근데 노력으로 커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친구에 대한 예시를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재 1학년, 그 다음에 내년에 2학년 때 입시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케이스를 이제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숙제해 오는 거랑 질문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수업 때 본인의 풀이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꼼꼼히 체크했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자소서에 대해서 본인이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과학 내용을 써왔는데 그냥 수식만 전개해 놓은 자소서를 써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첨삭을 해줬으면 좋겠냐 해서 뭐 현장에서도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뭐 가끔씩은 이 친구가 이제 먼저 작성해서 파일로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고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과형에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그 주에 배웠던 거나 아니면 전주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테스트를 봅니다. 그 똑같은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주제인데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는 데일리 테스트를 볼 때 약간 본인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막 이상한 캐릭터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막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맨날 혼났었습니다. 맨날 혼나고 그래도 모의고사는 본인이 좀 더 성실하게 풀긴 하나 사실은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하나, 위에 하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첨삭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그 친구에게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그런 연습들이 되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이런 피드백을 하고 수정을 해주지 않았으면 합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평소 답 쓰는 습관대로 답을 썼으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영재학교에 합격할 수 있느냐?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모두가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저희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물화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반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 생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생이 듣는 경우도 있어서 개념 특강이라고 해서 들어요. 방학 때 물화생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반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제 합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했던 친구고요. 이전에 물리화학에 대한 선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모든 그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건 아니고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당장 데일리 테스트만 봐도 저희는 뭐 한 과목당 50점 만점인데 그중에 10점, 5점 이런 점수들이 처음에는 많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뭘 열심히 했냐면 틀렸을 때는 본인은 왜 틀렸는지가 항상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답 정리 열심히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손을 못 댔어요. 당연히 배우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익숙해지니까 숙제에 다루게 되는 문제들도 한두 개씩 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풀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을 열심히 하는 적이 보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학교인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학교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특징적인 친구들만 일단은 넣어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재학교 과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라는 건데 뭐 일단은 요거는 뭐 항상 얘기하는 얘기긴 한데 과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있긴 하지만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채점 기준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게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학 문제 해결 능력, 과학적 융합적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학에서는 뭐 과학적 사고의 방법이 뭐 책마다 정리하는 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연현상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문제인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 문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정리하는 게 가설인데 그런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탐구 수행을 하고 자료 및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근데 만일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도 있게 되냐면 자료 및 결과와 본인의 가설이 맞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수정하고 이 과정을 다시 거치면서 진행하는 게 과학적 탐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영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고민을 해왔는지를 검증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면 2단계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단순히 그냥 뭐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뭐 풀어서 답이 나오는 문제 혹은 아니면 뭐 경시대회 스타일의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근 경향성은 실험과 엮어서 많은 것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어떤 게 궁금해서 이런 실험을 설계했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어떤 가정들이 필요한 건가 써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설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좀 더 그 포괄적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소에 얼마나 고민하는 능력을 가졌는가 검증하려는 문제들이 최근에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시를 많이 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시를 안 했더라도 평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탐구하는 거 좋아하고 보고서 쓰는 거 많이 좋아하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접근하기는 좀 상대적으로 쉬워하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접근이 이루어져야 답이 올바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 1번 내용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저런 내용을 통해서 과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의 설명 방식들은 과거에 나왔던 실험에 의한 결론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그걸 배울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배우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게 영재고 입시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업 때 체크를 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뭐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이 뭐 교과서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만일 그냥 내신이거나 뭐 그냥 경시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의 원리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실제 기출 문제에서 원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장치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건데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평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다음에 범위는 중등이지만 수준은 고등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과학 선행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선행을 하게 됩니다. 물리학 1, 물리학 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재고는 물리학 1, 2를 그대로 배우는 거는 입시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중등 과학에 나오는 물리학 내용들은 사실 몇 단원 안 되거든요. 뭐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그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실어놨고요. 뭐 아까 내용과도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중학교 책에 보통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전류의 흐름을 이제 물의 흐름과 이제 비교해서 내는 모형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너네 이거 열심히 읽어봤니? 라고 하면 안 봤대요. 왜 안 봤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해요. 그럼 뭐가 안 맞는데? 라고 물어볼 땐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그 뭐가 안 맞는 데를 영재고에서 기출문제로 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5가지 이상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걸 쓸 때는 뭐 전류가 흐르면 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뭐 등등등의 뭐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좀 더 설명하기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 기준에 맞는 답안 작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훈련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채점 기준에 맞는 답안 작성인데, 이거는 그냥 잠깐 예시를 보면서 좀 보실게요.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없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 유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그 좀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마트 가서 우유 사고 만약에 아보카도가 있으면 6개 사와라. 근데 남편이 뭐를 6개 사왔나요? 예, 우유를 6개 사오고 당당하게 아보카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애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냐면 중학교 때 코딩 수업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우유를 6개 사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본인은.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과학 답안을 쓰면서는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비슷한 건데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확인했어요. 전과자라는 게 있는데 대학 가서 뭐 하는 건데 여기서 과제는 뭐였냐면 레고로 블록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만든 블록을 남들이 만들 수 있게 조립 지시서를 만들어라 였습니다. 그래서 조립 지시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조립 지시서를 만든 조에서 원래 생각한 건 이거고요. 저 글을 읽고 다른 조에서 만든 건 이렇습니다. 전혀 다른 조립 지시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로 과학에서 서술형 답안들의 맹점은 뭐냐면 본인들은 정확하게 답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쓰면 학생들은 쉬웠어, 할만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받을 때 10분의 1점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점수가 감점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업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유명했었죠. 뭐 전교 1등이 0점 처리됐다. 만일을 촘촘히로 썼다고 오답이다. 뭐 이건 국어다라고 하는데 답안을 쓸 때요. 호의를 촘촘하게 감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쓸 거면요. 촘촘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같은 길이의 가문의 수를 늘린다. 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가문수보다 가문수를 더 늘린다. 뭐 답이야 뭐 그거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논리적으로 답안을 쓰는 학생들은 오답을 쓰더라도 그런 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비교를 명확하게 하면서 답안을 서술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이 그냥 평소에 말하는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책에 뭐 촘촘히든 많이든 있으니까 답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재고 입시에서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답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둘이 같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답안을 좀 더 꼼꼼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예시로 자주 드는 문제고 학생들에게도 설명을 자주 하는 문제인데 수업을 할 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요. 뭐 이거 물리 모르셔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에 추가된 게 얘랑 얘예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문제거나 둘 다 문제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럼 학생들이 그런 생각은 잘합니다. 뭐 얘의 문제 또는 얘의 문제다. 그래서 뭐 검증은 이렇게 하면 될 거다까지는 잘 씁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안 써져 있죠. 그럼 제가 채점을 학생들 모의고사를 하면 제가 그걸 채점을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만 썼을 때 제가 과연 만점을 줘야 할까요?라고 의문을 품어보면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쓰는 친구들도 있냐면 여기서 전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면 얘는 정상이고 얘는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요거까지가 표현이 되어야 정확하게 검증이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답안을 쓴다고 하면 여기까지 쓰면 만점, 뭐 여기까지 쓰면 부분적으로 감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영재고 입시에서는 과학 답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학생들이 어떻게 세세하게 아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한 문제를 풀 때도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깨우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달라지는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경시 유형 문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시대를 잘 하고 하면은 뭐 입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물리학적 원리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서 좀 더 설명하기 좋고 그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연습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아까 그 혼자 자기가 틀렸다고 했던 그 문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질문과 공부법은 뭐 많이들 생각하실 거라서 그냥 제가 계속 실어 넣는 건데요. 개념은 이해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는 개념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알아들으면 머릿속으로 그냥 그 논리가 뭔가 걸림이 없으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 사실은 뭐 제가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다라는 기준에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지식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하거나 머릿속에 한 번 저장됐다라는 거는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영재고 입시에서 성공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머릿속에 저장만 됐을 때는 보통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보통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풀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라고 하면 개념이나 공식을 그때는 기억했으나 잊어버리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를 읽어도 문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은 충분히 많은데 그래서 너 이거 뭐야라고 하면 설명해요. 이거 뭐야라고 하면 설명해요. 근데 그거가 종합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사실은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써져 있는 거고요. 만일 뭐 학부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과 얘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은 너무 매정한 표현인 거고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본인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땐 기준이 그게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본인 기준에선 정말 열의를 다해서 시간을 다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 예상과 시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하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에서는 그런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건 서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문제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항상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틀린 설명을 했었으면 그걸 수정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모의고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채점 기준을 업로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다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그걸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해설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 모의고사다 보니까 해설지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제 그 해설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채점을 할 거잖아요. 채점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 존재해요. 이 경우는 예외로 점수를 더 줘야 된다든지, 이 경우는 본인은 우긴다고 하지만 점수를 깎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들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잘 했으면 몇 점을 더 받고, 뭐 이 부분을 못했으면 몇 점이 감점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 영상도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수업 중에는 데일리 테스트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런 방법들로 이제 솔루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규 수업 같은 경우 그리고 그때 진행되는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 분석, 교재 개편, 그다음에 새로운 수업 컨텐츠를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뭐 창의융합 문제는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이거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됐어요. 한 2018년 정도부터 2018년, 19년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어서 사실은 대치동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 위주로 수업을 할 때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기출 문제 많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살짝 기출에 따라서 좀 개편을 하긴 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이 실험 평가를 한다고 하다가 실험 안 하고 면접으로 바꿨거든요. 캠프 때. 그때 이제 질문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어놓은 이유는 댁에 가셔서 학생들에게 이글루의 원리가 뭐야라고 물어보시면 요거 하나 대답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추우면 물 뿌리는 건 학생들이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뭐 생소한 물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융합형 문제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실제로 뭐 서울과학고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리고 뭐 과학고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이 서술을 한 책이라서 서울과학고의 기출 문제나 그런 경향성들의 좀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들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복적으로 해서 조금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좌해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점인 내용들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기출 문제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나 뭐 심화 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물리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12월까지는 개념 위주로 물화생지가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심화한 부분들을 할게 될 텐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것들. 왜냐하면 생지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예전이라고 하면 몇 년을 좀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한 20년, 30년 전보다 한 주제에 대해서 암기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합니다. 전략. 그래서 그 전략들은 이제 학원에서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에 취약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좀 심화하면서 반복하는 형태로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수업도 진행될 거고요. 3월부터는 최종 파이널이어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화생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뭘 할 거냐면 그 중학교 책에 보면 탐구들이 있어요. 그 탐구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더 심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나머지 과목들도 그게 필수 특강에 있을 때도 있고 정규 수업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방학 필수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종합반 수강생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수업 듣는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건데요. 뭐 이름은 보통 자기소개서 컨텐츠 수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해주냐면 과학적 탐구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주변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본인의 탐구 계획서라든지 탐구를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다 쓰는 건 어렵더라도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2월 말에는 과학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소개서를 썼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그러면 이 수업을 안 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요 내용, 컬링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중학교 책에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 책에 넣을 때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넣는데 사실 답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 선생님들의 한 줄 정도 설명하고 끝낼 거고요. 교과서의 그 지도서라고 하죠. 거기서도 초록, 그 파란색으로 한 줄 정도만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게 분석하는 그 글의 전체를 따온 게 아니고요. 일부만 따온 건데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심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리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아, 과학적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매년 이제 새로 출제하고 이제 뭐 감점 요소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설 영상 채점 기준표 말씀드렸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요거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시험지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도 다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 네, 조금 옛날 거라서 뭐 다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해설 영상 같은 경우도 옛날 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 부분도 계속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나 이런 것들 출력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모의고사 응시생 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매년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올해부터 이제 진행하는 모의고사 일정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별도로 진행되는 거고 전국에 있는 CMS, 그다음에 시리우스, 그다음에 외부생 시리우스 CMS가 아니지만 전국에서 영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회차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것만 저희가 12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7회로 줄은 거니까 그럼 전체 모의고사가 줄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다 합치면 12회는 맞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영상 제공들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겁니다. 회차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무래도 피드백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서 좀 더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해서 조금씩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시간표인데요.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아마 그 학원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반 자체는 월수금 반도 있고 화목일 반도 있고 토요일 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특강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2시에서 5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종합반 대상이고요. 만일 이제부터 영재고를 시작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념이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면 스피카 수업과 개념 특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피카 화학 물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화학 물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만약에 뭐 필수 특강까지는 듣고 싶다 하면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지 같은 경우에는 개념 특강 같은 게 주말에 이제 듣기 편하게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상담 신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QR로 뭐 보내주셔도 되고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재고에 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 뭐 질문 받고 그다음에 줌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읽고 답변 드리면서 하면 아마 많은 게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